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도연이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절규하듯 소리쳤다. 회장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계신가요? 가난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유발한 건 아닌가요? 악의적인 질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도연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일자리를 잃고 동생까지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데요. 한 청년이 쓰러진 노부부를 구했더니 집 앞에 검은 벤츠 세대가 나타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과연 이 청년에게 어떤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도현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29살이지만 어깨는 이미 50대처럼 굽어 있었죠.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동생 아람이 자고 있었거든요. 오빠, 벌써 일어났어? 아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2인 동생은 오빠보다 훨씬 현명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오빠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아직 자. 시간 많아. 도연은 작은 소리로 대답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그때 남긴 빚과 동생의 학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다세대 주택, 이곳에서 도현과 아람은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늘 축축했고 비가 오면 곰팡이 냄새가 심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이 남매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도연의 일주일은 빡빡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에는 대리운전 알바를 했어요. 하루 평균 수입은 10만 원 정도. 월세와 생활비, 아람의 학원비까지 계산하면 늘 빠듯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일찍 들어와. 미역국 끓여놓을게. 아람의 말에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동생이 챙겨주는 건 고마웠지만 정작 자신은 동생을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22인 동생이 29인 오빠를 돌보고 있다니 생각할수록 부끄러웠습니다. 아람아, 학원비 모자라면 말해. 어떻게든 구해볼게. 괜찮아. 나 알바도 하고 있으니까. 아람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생도 힘들어한다는 걸 말이에요.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하면서 카페 알바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공장으로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도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학생들. 누구나 각자의 목표가 있어 보였습니다. 도연에게는 그저 오늘도 버텨내야 할 하루일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파트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쯤 아람과 함께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꿈을 꿔도 될까요?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뭐가 달라지나. 혼자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워도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요. 그 말씀이 지금의 도연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공장 작업장에서의 10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기계 소음과 먼지,
그리고 반장의 잔소리까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절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김밥 한 줄로 때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불량품을 골라내고 포장 작업까지. 손목과 어깨가 결리고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프다고 쉴 수도 없었어요. 일당제라서 하루 빠지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야, 김도현. 오늘 야근 가능하지? 반장이 퇴근 시간 직전에 찾아왔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야근 수당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비정규직이라는 약한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근을 하면 오늘 대리운전 알바는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야근 수당이 대리운전으로 버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오후 9시가 되어서야 공장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었어요. 몸은 지쳤지만 오늘 하루 수입은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날이 많아야 하는데 야근은 가끔씩만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도연도 그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람이 이미 저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까지. 동생 나름대로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어요. 오빠,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야근했어. 돈 조금 더 벌었으니까 걱정 마.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 앞에서만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먼저야. 아람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22인 동생이 29인 오빠를 걱정하고 있다니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람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다음 달에 시험 봐. 이번에는 꼭 붙을 거야. 그래, 우리 아람이니까 당연히 붙겠지. 도연은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만은 이런 고생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간호조무사가 되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면 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간단히 씻은 후 도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라 편의점 알바가 있었어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혼자 중얼거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동생이 있었고 부모님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말이죠. 사람은 착하게 살아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작은 다짐을 하며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람이 있었으니까요.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잠들어야 했어요. 내일 아침 7시에는 일어나야 했거든요. 편의점까지 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여유롭게 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지만 도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도연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편의점 알바를 위해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아람은 아직 잠들어 있었죠. 주말이니까 좀 더 자게 해주고 싶었어요. 간단히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내 마시며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핸드폰, 그리고 점심용 김밥.
아람이 어젯밤에 싸준 것이었습니다. 편의점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어요. 토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지하철은 한산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도 평일보다 훨씬 적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니 밤새 근무한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고생하세요.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연은 인수인계를 받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진열대 정리, 유통기한 확인, 청소까지. 토요일이라 손님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나들이 가는 사람들, 주말 쇼핑을 나온 사람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는데 점점 새져서 소나기가 되었어요. 편의점 앞으로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산 있나요? 일회용 우산만 있어요. 손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보다 우산과 따뜻한 음료 판매가 늘었어요. 이런 날이면 매출이 올라서 사장님도 좋아했습니다. 저녁 8시,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시간을 서서 일하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교대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펼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토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인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도연에게는 부러운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비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도 우울해졌습니다. 집 근처 역에 내려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우산을 써도 옷이 젖을 정도였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한쪽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노인 두 분이 비에 젖은 채로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었어요. 자신도 하루 종일 일해서 지쳤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것 같았고 할머니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에 젖어 온몸이 차가워 보였어요. 두 분 모두 옷차림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비싸 보이는 코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119를 부를게요. 도연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병원은 안 돼요. 집으로만 가면. 할머니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게 사람다운 일이라고 하셨죠. 제 집이 가까워요. 거기서 좀 쉬시겠어요? 도연은 결심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의외로 몸이 가벼웠습니다. 할머니도 도연을 의지해서 일어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어르신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할머니도 도연의 부축을 받으며 따라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다행히 집까지는 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람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어요. 오빠, 이분들은 누구야?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어. 아람은 상황을 금세 파악했습니다.
수건을 가져와서 두 분의 젖은 몸을 닦아드렸어요. 도연은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따뜻한 차 끓일게. 아람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봤어요.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폐를 끼쳐서. 할머니가 미안해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아람이 따뜻한 꿀차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도현과 아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고마워하시니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어 계셨고 할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쉬고 계셨어요. 도연과 아람은 번갈아 가며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마에 열이 있어서 물수건으로 열을 내려드렸어요. 할머니는 계속 미안해하셨지만 도연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정신이 또렷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집 근처에서 쓰러지셔서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말투에서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가 손목을 보더니 당황하셨습니다. 시계가 없어졌구나. 길에서 떨어뜨린 모양이야. 도연이 나서려고 했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어디쯤에서 쓰러지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이건 괜찮네. 다행이야. 할머니가 봉투를 소중히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쯤 두 분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정말 고맙네. 은혜를 잊지 않겠네. 할아버지가 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평범한 노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도 아람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운 아이들. 꼭 보답하겠어. 두 분은 택시를 부르셨습니다. 떠나기 전에 도연에게 명함을 주려고 하셨지만 도연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택시가 도착했고 두 분은 떠나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빠, 좋은 일 했네. 아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어려운 분들을 도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도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이에요. 노부부가 택시를 타고 떠난 후 도연은 1시간 정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새벽 7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도 편의점 알바가 있었거든요. 오빠, 많이 피곤하지? 아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밤새 노부부를 돌보느라 거의 잠들지 못했거든요. 괜찮아. 좋은 일 했으니까.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은 뿌듯했지만 몸은 피곤했어요. 간단히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람이 준비해준 김밥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편의점까지 가는 길,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밤새 근무한 직원이 물어봤어요. 도연 씨,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도연은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진열대 정리, 유통기한 확인, 청소까지. 일요일이라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어요.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오후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편의점 앞을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 명은 편의점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뭔가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도연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어젯밤 노부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 8시,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대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서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노부부는 정말 누구였을까요? 집 근처 역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젯밤 노부부가 쓰러져 있던 자리를 지나칠 때 문득 시계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아직 거기 있을까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다가가서 보니 정말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계가 아니었어요. 금으로 만든 것 같았고 브랜드도 생소했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무언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를 읽고 나서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성그룹이라면 국내 대기업 중 하나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시계가 여기에? 이게 그분 시계구나. 도연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어떻게든 연락해서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모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검은 벤츠 세대가 일렬로 정차해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차종이었고 번호판도 연번이었어요. 뭐지? 이런 차들이 왜 여기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동네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들이었거든요. 한 대도 비싸 보이는데 세 대나 줄지어 서 있다니요. 그때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뒤따라 다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비슷한 복장이었어요. 김도현 씨 맞습니까? 정장 남자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찾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한성그룹 비서실의 최도경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최도경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어요. 한성그룹이라는 이름을 보고 도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한성그룹요? 왜 저를? 어젯밤 우리 회장님 부부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최도경의 말에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도운 노부부가 한성그룹 회장 부부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분들이 회장님이셨다고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도연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특별한 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최도경은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잠깐만요. 집에 동생이 있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최도경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연은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랐어요. 차 안은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와 우드 패널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강남에 있는 회장님 댁입니다. 최도경이 대답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자신이 살던 동네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도연은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이미 시내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거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이 잃어버리신 것 같아서 주었어요. 최도경이 시계를 받아들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찾아주셨다고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 시계인데. 차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곧 도착합니다. 최도경의 말에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차는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점점 높아지는 빌딩들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고급 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최도경이 도연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나서 차는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담장만 해도 몇 미터나 되는 높이였고 대문은 자동으로 열렸어요. 정원도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도연이 살던 동네 전체보다도 클 것 같았어요. 여기가 회장님 댁입니다. 최도경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따라서 내렸어요. 현관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어색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들어서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장이 엄청나게 높았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벽에는 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도경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복도도 길었어요. 양쪽으로 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도운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어요. 이분이 정말 한성그룹 회장이구나 싶었습니다. 도연이구나. 어서 와. 한인호 회장이 일어서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권위가 있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정말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 어젯밤엔 정말 고마웠다. 회장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다른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역시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고마웠어. 윤정옥 여사도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도연이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시계는 어떻게 찾았지? 회장이 물어봤습니다. 최도경이 시계를 꺼내어 드렸어요. 길에서 주웠어요.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 이 시계 말이야. 내가 가장 아끼는 거란다. 회장이 시계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눈에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만든 거야. 세상에 하나뿐인 시계지. 도연은 그제야 이 시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와 여자였어요. 둘 다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중년 남자가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기태야, 미정아. 어젯밤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다.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이분들이 회장의 자녀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기태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런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시다니. 기태의 말에 도연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무시하는 투의 말이었거든요. 기태야, 말 조심해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그만해.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기태는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도연을 좋지 않게 바라봤어요. 한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을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래도 신중하셔야죠.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미정아, 너도 그만해. 회장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어색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도연이 일어서려고 하자 회장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앉아 있어. 회장이 자녀들을 노려봤습니다. 너희들은 나가 있어. 할 말이 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회장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기태와 미정은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하지만 나가면서도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저 아이들이 예의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도연은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기분이 상했어요.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가 불쾌했거든요. 도연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요즘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말이야. 도연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돈도 명예도 없으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몇이나 될까? 회장의 말에 도연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정말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대단한 거야. 회장이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습니다. 밤 풍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내가 이 회사를 키우면서 잃어버린 게 많아.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게 바로 내가 가진 그 마음이지. 도연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양심 말이야.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걸 잃어버리고 살았어. 회장이 돌아서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런 마음을 되찾고 싶다. 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회장님, 도연아, 내 곁에 있어주지 않겠니? 나에게 그 양심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겠어? 회장의 제안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회장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줄게. 하지만 꼭 좋은 답을 해주길 바란다. 그때 문이 열리며 기태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밖에 기자들이 왔습니다. 기자들.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길에서 쓰러지신 일을. 기태가 도연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도연이 기자들을 부른 것처럼 말이에요. 설마. 회장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도경이 물어봤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라. 숨길 일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됐다. 내 결정이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불안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밖에서는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플랫이 터지는 소리도 났어요. 도연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할까요? 오빠, 큰일 났어. 아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인터넷에 오빠 얘기가 나왔어. 기사로.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회장 저택에서 기자들이 온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급히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한성그룹 회장 구한 청년의 정체는 재벌가 후계 노리는 신종 사기, 가난한 청년 하룻밤에 인생 역전 노려. 기사 제목들을 보는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두 자신을 나쁘게 묘사하고 있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 드러나 있었거든요. 어디서 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공장 비정규직 김도현, 부모 사망 후 빚더미 동생 학비 때문에 알바 전전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접근. 기사들은 마치 도연이 일부러 회장 부부에게 접근한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뭔가를 노리고 한 일처럼 말이에요. 이게 뭐야? 도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쓰러진 노인을 도와드린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김도현 씨죠? 저희는 데일리 뉴스 기자인데요.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돈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회장님께서 뭘 약속하셨나요? 기자의 질문은 도연을 더욱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화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기자였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공장에 출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야 했어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만큼 돈이 줄어들거든요. 공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도연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야, 도연이 인터넷에 났다던데? 재벌 후계자 노린다면서? 그래서 그렇게 착한 척했나 보네. 동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도연아, 너 진짜 돈 받은 거야? 한 동료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쓰러진 분을 도와드린 것뿐이야. 그래도 뭔가 받았을 거 아니야. 재벌이잖아. 사람들은 도연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모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씨, 잠깐만요. 회장님과 무슨 거래를 하셨나요?
돈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도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회장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계신가요? 가난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유발한 건 아닌가요? 기자들의 질문은 점점 더 악의적이 되어갔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도연이 소리쳤지만 기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공장 관리소장이 나왔습니다. 김도현 씨,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도연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 네. 그게 무슨.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기자들까지 몰려오고 일이 정리될 때까지 쉬세요. 소장의 말은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도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소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회사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일자리까지 잃게 되다니요. 공장을 나서니 기자들이 또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은 뛰어서 도망쳤어요. 지하철역까지 달렸지만 기자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간신히 지하철에 올라탔지만 승객들도 도연을 알아봤어요. 저 사람 인터넷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재벌 노리는 그 사람? 참 뻔뻔하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편의점에도 가야 했습니다. 주말 알바라도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편의점 사장도 이미 기사를 봤나 봅니다. 도연 씨, 죄송한데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 사장님, 손님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자들까지 오면 편의점 알바마저 잃었습니다. 도연은 절망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모든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을 켜니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 기자들이나 호기심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아람의 문자가 보였습니다. 오빠, 학교에서 애들이 이상하게 봐. 선생님도 뭐라고 하고. 어떡하지?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람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김도현 씨 집이 여기죠? 동생분도 인터뷰 좀 부탁드려요. 도연은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람이 울고 있었어요. 오빠, 이게 다 뭐야? 아람을 안아주면서 도현도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성그룹에서 온 전화였어요. 도연 씨, 저는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오상무입니다. 네. 이런 일로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오상무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도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뭐든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곳으로 차를 보내겠습니다. 1시간 후 검은 차가 뒷문으로 왔습니다. 도연은 기자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차에 탔어요. 오상무는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중년의 깔끔한 남자였어요. 고생이 많으셨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일자리까지 다 잃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오상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봉투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합의서입니다.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드리겠습니다.
도연이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억 원이었어요. 이렇게 많이요? 회장님의 뜻입니다. 대신 언론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돈은 필요했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이 더 거세질 수 있거든요. 차에서 내린 후 도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계획된 일일까요?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인터넷에는 도연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고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손가락질하고 선생님들도 어색해했거든요. 오빠, 이러다가 시험도 못 보겠어. 아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아람아. 다 내 잘못이야. 도연은 자책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동생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상무의 전화였어요. 도연 씨,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언론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상무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에 답변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5억 원이면 아람의 학비는 물론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성그룹 최도경 비서실장이었어요. 도연 씨, 죄송하지만 잠시 시간이 되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싶네요.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진심이 궁금했어요. 1시간 후 도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최도경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었고 최도경 혼자 왔어요. 회장님께서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최도경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단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인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도경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신문 기사와 회사 내부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20년 전 한성그룹 자료입니다. 최도경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성그룹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다쳤어요. 도연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 명의 근로자가 다쳤고 몇 명은 해고를 당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도경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 명단이었어요. 여기를 보세요.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한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정숙. 이건 우리 아버지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도연 씨의 아버지께서 그때 피해를 당하신 겁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성그룹에서 일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실제로는 한성그룹 협력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에 은폐하려고 협력 관계를 끊었어요. 최도경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은 산업재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개인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해고당하고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 후로 아버님이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시며 힘들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구나. 도연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왜 빚이 많았는지 말이에요.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안해하고 계세요. 최도경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당시 회장님이 직접 쓰신 메모입니다. 메모에는 한인호 회장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안전관리 소홀했다. 근로자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회사를 지켜야 한다. 회장님께서 그때부터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도연 씨 아버님 같은 분들에게 말이에요. 도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결심하셨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하세요. 최도경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계획서에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도현 씨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유족들에게 보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도현 씨에게도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최도경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성재단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도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경험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도연 씨가 가진 그 순수한 마음 말이에요. 그때 최도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큰일 났습니다. 한기태 상무께서 언론에 담화를 발표하셨어요. 최도경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한기태가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서 접근한 것 같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도경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상무의 제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회장님과 함께 싸우든지. 싸운다는 게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도연 씨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린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도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최도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도현 씨의 아버님도 정의를 위해 싸우신 분이라는 걸. 혼자 남은 도현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자신도 옳은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최도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어요. 전화 너머로 최도경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은 결정이셨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한성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재동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하늘까지 닿을 것처럼 높았습니다. 평생 들어가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최도경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로비에 들어서니 더욱 압도되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 모두 도연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임원 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복도도 다른 층과 달랐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고 벽에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오늘 이사회가 있습니다. 한기태 상무가 도연 씨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예정이에요. 최도경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진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인호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한기태와 한미정도 보였어요. 다른 임원들도 많았습니다. 도연이구나. 어서 와. 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특히 한기태의 눈빛이 적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자리에 왜 이 사람을? 조용히 해라. 오늘은 모든 걸 정리하는 날이다. 회장의 목소리에 위엄이 있었습니다. 한기태는 불만스럽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기태가 먼저 발언권을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김도현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태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했습니다. 가난한 처지를 이용해서 동정심을 유발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도연이 반박하려 했지만 한기태는 계속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전에 우리 아버지의 동선을 파악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한기태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도연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한기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이미 오상무와 금전 거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상무와의 만남이 이렇게 이용당할 줄 몰랐어요. 그건 아버지,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한기태가 언론 보도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모두 부정적인 기사들이었어요.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도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충분히 들었다. 그때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내 얘기를 들어보겠나? 회장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내가 내 시계를 찾아준 건 기억하지? 네, 회장님. 그 시계에 대해 말해보겠다. 회장이 시계를 꺼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만든 거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지. 임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회장이 시계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발신기가 내장되어 있다.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지.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도연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면 이 시계의 위치를 미리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발신기 기록을 보면 회장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큰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시계는 내가 쓰러진 그 골목에 정확히 오후 9시에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8시에 움직였다. 도연이 시계를 주었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만약 계획적이었다면 미리 시계를 가져갔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나 지나서 찾아준 걸 보면 한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기태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최도경, 그 자료를 보여줘. 최도경이 프로젝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서류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20년 전 우리 회사 자료다.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당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있었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근로자들이 다쳤고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중에 김정수라는 분이 있었다. 도연의 아버지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렸다. 특히 도연의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미안했다. 회장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운명인지 그 아들이 나를 구해준 거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말이야. 아버지, 그래도. 한기태가 반박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상무, 나와서 설명해라. 오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제대로 말해라. 오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 씨와의 만남을 녹음했습니다. 한기태 상무님의 지시였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이상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한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그건, 기태야, 이제 알겠나? 도연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준 거다. 회장이 일어서서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았다.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모두 바로잡겠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선아리 기자였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소식이 있어서요. 선아리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연락 주셨거든요. 진실을 알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한기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기태야, 이제 그만해라.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든 걸 지켜봤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만 인정해라. 한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하세요. 한기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과거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도연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밖에서는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도 도연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마침내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도연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빠, 정말 안 할 거야? 아람이 신문을 들고 와서 물어봤습니다. 신문에는 한성그룹 후계자 재해 거절이라는 제목이 크게 나와 있었어요. 응, 그건 내 길이 아니야. 도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인호 회장이 정식으로 후계자 자리를 제안했지만 도연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다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성재단 공익본부장이라. 멋있는데? 아람이 도연의 새 명함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성재단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담당하는 일이었어요. 도연에게는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월급도 괜찮고 의미 있는 일이니까 좋아. 도연은 정말 만족했습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는 일보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자신에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오빠,
오늘 재단 개소식이지? 떨려. 조금.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성재단에서 맞춤으로 해준 것이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람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 가볼게.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저녁 먹어. 알았어. 오빠, 화이팅. 아람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한성재단 건물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건물 앞에는 검은 벤츠 세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을 데리러 왔던 그 차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 준비되셨나요? 최도경이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친근한 사이가 되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인호 회장이 먼저 인사말을 했어요. 한성재단 공익본부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사회 공헌을 실천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현 본부장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단상에 올라가자 더 큰 박수가 이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겠어요. 도연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선의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꾸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길이 됩니다. 도연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아, 수고했다. 한인호 회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윤정옥 여사도 함께였어요. 회장님, 이사님, 고맙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더 고맙지.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연이 살던 동네가 보였어요. 내가 너를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회장이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미정도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도연 씨, 죄송했어요. 처음에 오해했던 것.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앞으로 재단 일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한미정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기태도 나타났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도현 씨, 네, 미안했습니다.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한기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도연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연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과거 한성그룹 산업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처지의 분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니 아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행이다. 그런데 오빠,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외식하자. 외식? 응.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 도연은 웃었습니다. 아람의 말이 맞았어요. 두 남매는 동네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점이 아니라 평소에 가던 그 포장마차였어요. 어묵 2개 주세요. 아, 도연이 왔네. 요즘 유명해졌다면서?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겸손하기는. 신문에 다 나왔더라. 아주머니가 따뜻한 어묵 국물을 따라주었습니다. 도현과 아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오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지금처럼. 부끄럽지 않게. 나도 그럴 거야. 우리 부모님처럼. 두 남매는 웃으며 어묵 국물을 마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달 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아니, 별은 원래 있었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보지 못했던 거겠죠. 오빠,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도연은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1달 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비 오는 밤에 쓰러진 노부부를 도와드린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만약 그때 그냥 지나갔다면, 아니면 망설이다가 늦었다면,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결국 선의가 이긴 거네.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성그룹 건물에 불빛이 보였어요. 이제 그곳도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한성재단 공익본부장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죠.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한성재단 공익본부 본부장 김도현. 믿기지 않는 변화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선의는 설명이 필요 없다. 다만 꾸준해야 한다. 그게 길이 된다. 오늘 자신이 한 말을 다시 되뇌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밖에서는 검은 벤츠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차들이 서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 선의가 필요한 곳에 서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였죠.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도연이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회장님의 양심 회복까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도연이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